제 평생 노력이 담긴 집을 며느리에게 뺏겼던 그날, 제 인생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놈의 집이 웬수였지. 내 손등에 박힌 굳은 살만큼이나 단단하게 뭉쳐진 세월이 그 집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어. 남편 먼저 보내고 새벽 설이 맞으며 시장 바닥 청소하고 식당 설거지하며 마련한 그 30평 아파트. 남들은 낡았다고 손가락질해도 내게는 궁궐보다 귀한 훈장이었단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 수진이가 유난히도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어. 손에 들린 반찬통보다 그 입에서 나올 말이 더 무거울 거라는 걸 나는 그때 알았어야 했나 봐. 어머님, 요즘 애들 학원비가 정말 무서워요. 민수 씨 승진도 밀리고 애들은 점점 커가는데 수진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눈물 짓던 그날 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지. 며느리는 재개발 소식을 들먹이며 그 집을 팔아 합치자고 하더구나. 우리가 모실 테니 큰 집으로 가서 같이 살자고. 그게 어머님 노후에도 좋고 애들 교육에도 좋지 않겠냐며 달콤한 말을 속삭였어. 아들 민수까지 가세해서 엄마 나 이번에 강남 못 가면 평생 기 못 펴고 살아라며 매달리는데 어느 부모가 그 눈물을 외면할 수 있겠니? 결국 나는 평생의 보금자리를 팔아 아들놈 아파트 평수 넓히는데 다 보태주었지. 명의를 아들 부부 공동으로 해야 대출이 잘 나온다는 말에 그러마하고 도장을 찍어준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던 거야. 이삿짐을 풀고 처음 몇 달은 꿈만 같았어. 아침마다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으며 그래, 이게 사람 사는 재미지 싶었거든.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며느리의 표정이 서늘하게 변하더구나. 내가 냉장고 문을 조금만 오래 열어둬도 뒤에서 한숨을 푹 내쉬고 화장실 불이라도 안 끄면 어머님, 관리비 무서운 줄 모르시나 봐요라며 핀잔을 줬어. 내가 내 집 한 돈으로 산 이 집에서 나는 어느새 눈치나 보는 식객 신세가 되어버린 거야.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시나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집안일 하시면서 아니면 산책하시면서 들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안방에서 며느리가 친정 엄마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지. 엄마, 걱정 마. 시어머니 집 한 돈으로 급한 불은 다 껐어. 근데 같이 사니까 숨 막혀 죽겠어. 애들 정서에도 안 좋은 것 같고 내가 실버타운 알아보고 있으니까 조만간 해결될 거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등줄기에 얼음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 내 뼈마디가 녹아든 그 돈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급한 불 끄는 용도였고 나는 이제 치워야 할 짐짝에 불과했던 거지. 아들은 그 사실을 알고도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 그 서러움이 폭발한 건 명절을 하루 앞둔 날이었어. 며느리는 친정 식구들을 집으로 초대한다며 나더러는 방에 박혀 있거나 밖에서 친구라도 만나고 오라고 하더구나. 음식 냄새가 나니 방문을 꼭 닫으라는 말에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 곱게 단장을 하고 거실로 당당히 나갔단다. 수진이 친정 식구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나는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어. 수진아, 사돈 어른들 계신 데서 미안하다만 내 집 팔아 너희 집 사준 사람을 식모 취급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니? 이 집 바닥재부터 내가 입은 옷까지 내 피땀 안 섞인 게 있느냐?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진 며느리와 고개를 떨구는 아들을 뒤로하고 나는 미리 준비해둔 짐 가방을 들었어.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원룸 계약서를
가슴에 품고 나온 그날 밤, 나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 자식에게 다 퍼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인 줄 알았는데,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하는 희생은 독이 될 뿐이더구나. 시장에서 사온 소박한 꽃 한 송이를 낡은 식탁 위에 올리며 나는 다짐했어. 이제 누구의 어머니도 짐스러운 시어머니도 아닌 오로지 정숙이라는 내 이름 석자로 살아가겠다고 말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이 유난히도 맑았단다. 원룸 창가에 놓인 꽃 한 송이가 이튿날 아침 햇살을 받아 유난히 반짝이더구나. 좁은 방이었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기지개를 켤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눈물겨운 일인 줄은 60 넘어 처음 알았어. 하지만 홀로 썩이가 말처럼 그리 달콤하기만 하겠니. 당장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가슴이 턱 막히더구나. 아들놈 집 사줄 때 탈탈 털어넣고 남은 푼돈 몇백만 원이 내 전 재산이었으니까. 며느리는 내가 소리를 지르고 집을 나올 때만 해도 금방 빌며 돌아올 줄 알았는지 전화 한 통 없더구나. 며칠 뒤 결국 아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어. 사과라도 하려나 싶어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내 심장을 다시 한번 난도질했지. 엄마, 꼭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줘야 했어? 장인어른 얼굴을 어떻게 봐. 그리고 엄마가 가져간 그 보증금, 사실 내 명의로 된 대출금 일부잖아. 그거 없으면 이번 달 이자 못 내.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 대신 원망만 가득했어. 자식이 아니라 채권자 같더구나. 나는 그저 내 몸 뉘일 곳 마련한 돈이다. 더는 내놓을 것 없으니 그리 알아라 하고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한참을 주저앉아 울었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나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단다. 예전에 일하던 식당 할매를 찾아가 설거지 자리라도 달라고 머리를 숙였지. 아이고, 정숙이 아니여? 자식 농사 잘 지어서 강남 갔다더니 왜 이 꼴로 나타났어? 하는 소리가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지만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무장갑을 꼈어. 하루 12시간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꼬박 한 달을 버티니 첫 월급이 들어오더구나.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는데 며느리가 주던 생활비 몇 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어.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정신없이 불판을 닫고 있는데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 수진이가 들이닥쳤어. 몰골이 말이 아니더구나. 화려하던 명품 가방 대신 초라한 차림으로 내 앞에 무릎을 턱 꿇었어. 어머님, 제발 살려주세요. 민수 씨 보증성게 잘못돼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어요. 어머님 예전에 들어두신 연금 보험 있지 않으세요? 그거 해지해서 일단 급한 불만 꺼주시면. 며느리는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통곡을 했어. 아들이 빚더미에 앉아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말에 내 심장이 다시 출렁였지. 하지만 그때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어. 내가 안방 문 밖에서 들었던 그 차가운 통화 소리. 실버타운 알아보고 있으니 걱정 말하던 그 목소리 말이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뿌리쳤어. 수진아, 내 연금은 내 목숨줄이다. 그리고 민수한테 전해라. 제 집 지키는 법은 제 부모 집 뺏는 게 아니라 제 손으로 땀 흘려버는 거라고. 냉정하게 돌아서는 내 등 뒤로 며느리의 악에 바친 비명이 들려왔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어. 그날 밤 나는 원룸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 만약 내가 또 그 돈을 내주었다면 나는 다시 그 집 구석방에서 며느리의 한숨 소리를 들으며 실버타운으로 쫓겨날 날만 기다렸겠지. 부모의 마지막 자비는 다 퍼주는 게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거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야. 비록 몸은 고되고 손마디는 쑤셔오지만 내 힘으로 번 돈으로 산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밤이었단다. 식당 일을 시작한 지 반년쯤 지났을까. 내 굽은 등 위로 시린 겨울바람 대신 따스한 봄볕이 내려앉기 시작했어. 아들 내외는 결국 살던 집을 처분하고 외곽의 작은 빌라로 옮겼다는 소식을 건너들었지. 하지만 나는 일부러 찾아가지 않았단다. 내가 나타나면 또다시 내 주머니를 기웃거리게 뻔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일을 마치고 시장 어귀를 지나는데 낯익은 얼굴 하나가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 30년 전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며 친자매처럼 지냈던 옥순이었지. 정숙이 언니 아니요? 세상에, 언니가 왜 여기서 식당 일을 하고 있어? 옥순이는 내 거친 손을 잡고 자기 일처럼 펄쩍 뛰더구나. 옥순이는 그 사이 조그만 반찬 가게를 차려 제법 자리를 잡았고 일손이 부족해 고생하던 참이었어. 언니, 남의 집 설거지하지 말고 나랑 같이 해. 언니 손맛 아까운 거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렇게 시작한 반찬 가게 일은 내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어. 내가 무쳐낸 나물과 끓여낸 국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가게 앞에는 매일같이 줄이 늘어섰지.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반갑게 사가는 걸 보며 나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뿌듯함을 느꼈단다. 통장에는 차곡차곡 돈이 쌓였고 그 돈은 더 이상 누구에게 뺏길까 전전긍긍하는 돈이 아니라 내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버팀목이 되었어.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아들 민수가 혼자 찾아왔더구나. 예전에 그 당당하던 기세는 어디 가고 어깨가 축 처진 게 영락없이 기죽은 어린애 모습이었어. 엄마, 나 사실 수진이랑 많이 싸웠어.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눈이 멀었었나 봐. 아들은 가게 구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렸지. 며느리와의 불화, 빚독촉,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이 이제야 그 녀석을 덮친 모양이야. 내 마음이 왜 안 아팠겠니? 10달 뱃속에서 키워 금지옥엽 키운 자식인데.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냉큼 아들의 손을 잡고 그래. 엄마한테 오너라 하지 않았어. 대신 내가 직접 만든 따뜻한 소고기 무국 한 그릇을 내밀었지. 민수야, 이 국 한 그릇 다 비우고 가거라. 그리고 앞으로는 내 처랑 힘합쳐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엄마 돈 벌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대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일어선다면 그때는 따뜻한 밥 한 끼 언제든 해줄 테니까. 아들은 국물을 마시며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 그 울음소리는 후회 같기도 했고 새로운 결심 같기도 했지. 아들이 돌아간 뒤 나는 가게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단다. 밤 공기가 참 달더구나. 예전에는 자식의 성공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주었어. 하지만 그게 자식을 망치고 나를 죽이는 길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아. 나는 이제 매달 옥순이와 함께 근처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반찬 봉사를 다닌단다.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60 중반이 되어서야 알게 된 거지. 가끔 며느리에게서 어머님, 지난번엔 죄송했어요. 반찬 좀 얻으러 가도 될까요? 하는 문자가 오면 나는 빙긋 웃으며 답장을 보낸단다. 반찬은 시장 가서 사 먹고 다음 주 일요일에 애들 데리고 밥이나 한 끼 먹으러 오너라. 대신 빈손으로 와라. 나 이제 너희 돈 필요 없다. 내 인생의 황혼이 이렇게 찬란할 줄은 몰랐어. 집 한 채에 목숨 걸고
자식 눈치 보며 살던 정수기는 이제 없어. 나는 오늘도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가게로 향해. 내 손으로 일구는 하루, 내 힘으로 지키는 내 인생. 이게 진짜 사는 재미 아니겠니? 반찬 가게 일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 내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왔단다. 우리 가게 단골 중에 점잖은 신사 한 분이 계셨는데 알고 보니 은퇴한 호텔 조리장이었지 뭐야. 그분이 내 나물 무침을 맛보더니 이건 단순히 손맛이 아니라 인생이 담긴 맛이라며 시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로컬 푸드 사업에 참여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왔어. 우리 지역 할머니들이 직접 만든 건강식을 브랜드화해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일이었지. 처음엔 내가 무슨 그런 큰일을 하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옥순이가 내 등을 떠밀었어. 언니, 자식한테 집 사줄 용기는 있으면서 왜 언니 이름으로 브랜드 하나 만들 용기는 없어?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더구나. 나는 그날로 옥순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메뉴를 짜고 위생 교육도 받으러 다녔어.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들여다보느라 눈이 침침했지만 가슴은 6.25 피난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한 설렘으로 방망이질 쳤단다. 드디어 대형마트에 정숙 할머니의 사계절 찬이라는 이름으로 내 얼굴이 박힌 반찬들이 깔리던 날 나는 마트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 내 이름 석자가 세상 밖으로 당당히 불리는 게 이렇게 가슴 벅찬 일인 줄 66에야 알게 된 거야. 사업은 성공적이었고 내 통장에는 아들놈 집 사줄 때 보탰던 돈보다 더 큰 금액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지. 그런데 역시나 돈 냄새는 귀신같이 맞는 법인가 봐. 소식을 들은 며느리 수진이가 이번엔 화려한 꽃바구니를 들고 가게로 찾아왔더구나. 어머님, 역시 저희 어머님이세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실 줄 알았어요. 아유,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다시 저희랑 합치면 어때요? 이번에 민수 씨가 분양권 하나 알아봐 놨는데 어머님 명의로 하면 세금도 아끼고 며느리의 낯빛 하나 안 변하는 그 뻔뻔한 웃음을 보는데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이번엔 그저 허허 웃음이 나더구나. 나는 며느리가 가져온 꽃바구니에서 시든 잎 하나를 떼어내며 조용히 말했어. 수진아, 이 꽃은 뿌리가 없어서 금방 시들지? 사람 인생도 똑같다. 남의 덕 보려고만 하면 그 끝은 늘 시들기 마련이야. 나는 이제 누구 명의로 집 사고 팔고 하는 일엔 관심 없다. 내 이름으로 된 내 반찬들이 세상 사람들 식탁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이미 만평짜리 대거리다. 며느리는 내 단호한 태도에 당황한 듯 입을 벙긋거리다 돌아갔어. 얼마 뒤 아들 민수가 찾아와 이번엔 돈 얘기 대신 사직서를 보여주더구나. 엄마, 나 회사 그만두고 기술 배우기로 했어. 남의 눈치 보며 승진에 목매는 대신 내 손으로 직접 땀 흘려 일하는 게 진짜라는 걸 엄마 보고 배웠거든. 아들의 눈빛이 예전처럼 비굴하지 않고 단단해진 걸 보며 나는 비로소 마음속 깊은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 내가 끝까지 돈을 내주지 않았던 것이 결국 자식을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던 거지. 이제 나는 매일 아침 반찬 가게 문을 열며 거울을 보고 웃어준단다. 정수가 오늘도 참 잘 살았다. 남편 앞세우고 자식 뒷바라지하며 껍데기만 남았던 내 인생이 이제야 속이 꽉 찬 알곡처럼 여물어가고 있어. 인생의 황혼이라고들 하지만 나에게는 지금이 가장 눈부신 아침이야. 내 집은 30평 아파트보다 작아졌을지 몰라도 내 마음의 영토는 그 어느 때보다 넓고 풍요롭단다. 사업은 물밀듯이 커져갔어. 내가 만든 반찬이 입소문을 타더니 서울의 유명 백화점에서도 팝업 스토어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더구나.
예순 중반을 넘긴 나이에 백화점 화려한 조명 아래 내 이름 석 자를 걸고 서 있으니 지나온 세월의 모진 풍파가 다 이 순간을 위한 걸음이었나 싶었어. 내 반찬을 사가며 어머니 손맛이 친정 엄마 생각나게 하네요 라며 손을 맞잡아주는 젊은 새댁들을 볼 때면 내 마음속 옹이졌던 상처들도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지. 돈이 벌리니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편하게 골프나 치러 다니라느니 좋은 차 한 대 뽑으라느니 말들이 많았지만 나는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어. 대신 시장 골목에서 나처럼 홀로 고군분투하는 할머니들을 모아 정숙의 부엌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단다. 갈 곳 없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집밥을 대접하는 일이었지. 내 손으로 번 돈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배를 채워준다는 것. 그게 이 나이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호강이 아니겠니? 그 무렵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 이번에는 돈을 빌려달라거나 집을 사달라는 소리가 아니었지. 어머니, 저희 이번 주말에 어머니 부엌에 가서 봉사활동 좀 해도 될까요? 애들한테도 할머니가 얼마나 멋지게 사시는지 보여주고 싶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예전의 그 날선 느낌 없이 제법 차분해져 있었어.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러마 하고 고개를 끄덕였지. 일요일 아침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난 아들 가족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쌀가마니를 나르고 며느리는 서툰 솜씨지만 정성껏 배추를 씻더구나. 그동안 자기들 입속만 챙기느라 보지 못했던 세상의 고단함을 직접 몸을 움직이며 배워가는 모습이 대견했어. 특히 손주 녀석이 우리 할머니가 만든 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며 엄지를 치켜 세울 때는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울리더구나.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며느리가 내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어. 어머니, 그때 저를 꾸짖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때 어머니가 또 도와주셨다면 저는 평생 어머니를 원망하며 제 욕심만 채우며 살았을 거예요. 이제야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에 내 가슴 속에 맺혀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단다. 용서라는 건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 하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지. 나는 지금도 그 작은 원룸에서 산단다. 수십억을 벌어도 내 몸 하나 누울 곳은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대신 주말이면 아들네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가끔은 며느리와 영화도 보러 다녀. 하지만 절대 선은 넘지 않아. 나는 내 인생이 있고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건강한 타인이 된 셈이지. 내 나이 67. 누군가는 인생의 막바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야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된 기분이야. 내 집은 비록 작아졌을지 모르지만 내가 꿈꾸는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어.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혹은 무너진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년배들이 있다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를 지키는 그 단호한 용기가 결국 당신의 노후를 가장 아름다운 금빛으로 물들일 겁니다. 오늘도 나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부엌으로 향해 보글보글 끓는 국 냄새와 고소한 나물 향기가 나를 반겨주는 이곳. 여기가 바로 내가 찾은 천국이자 내 인생의 진짜 집이란다. 어느덧 머리칼에 내려앉은 서리가 은빛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계절이 왔구나. 내 반찬 사업도 이제는 어엿한 중견기업이 되어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갈 만큼 기틀이 잡혔단다. 사람들은 이제 나를 정숙 할머니가 아니라
정 대표님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여전히 시장 통구석에서 나무를 다듬던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 얼마 전에는 우리 아들 민수가 내게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더구나. 열어보니 예쁜 카네이션 한 송이와 함께 도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 엄마, 이건 엄마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 계약서야. 강남은 아니지만 엄마가 예전에 살던 그 동네 근처에 아주 햇살 잘 드는 집으로 골랐어. 엄마 돈 한 푼 안 썼고 나랑 수진이가 지난 몇 년간 기술 배워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산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보며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지. 며느리 수진이도 곁에서 거들더구나. 어머님, 그때 저희가 어머님 명에 빌려서 장난치려 했던 거. 정말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살게요. 이 집은 저희의 참회이자 어머님이 당당하게 홀로 서시는 걸 응원하는 선물이에요. 합치자는 소리 안 할 테니 이제 여기서 편안하게 어머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 나는 그 집 열쇠를 받아주며 생각했단다. 만약 내가 그때 모질게 마음먹지 못하고 그들을 받아주었다면 오늘 이런 진심 어린 선물과 사과를 받을 수 있었을까? 부모의 진정한 사랑은 자식을 끝없이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하게끔 때로는 매정하게 등을 돌려주는 것임을 다시금 확신했어. 이사 가던 날 나는 짐을 아주 간소하게 챙겼어. 낡은 원룸에서의 생활은 내게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비우는 법을 가르쳐 주었거든. 새로 이사간 아파트는 베란다 너머로 시장통이 내려다 보이는 아주 정겨운 곳이었지. 나는 그곳 거실벽에 커다랗게 써서 붙여놓았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남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이야. 요즘 나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동년배들을 위해 강연을 다닌단다.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걸 걸지 마세요. 내 노후 자금은 내 자존심이고 내 취미는 내 생명줄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먼저 행복하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나는 내가 걸어온 그 가시밭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껴.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으면 지난 70년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 고달팠던 시장 청소부 시절부터 배신감에 몸서리치던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눈물로 일궈낸 반찬 가게까지. 그 모든 조각이 합쳐져 지금의 단단한 나를 만들었지.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을 먹고 자라는 나무가 아니란다. 스스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지나가는 이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는 큰 나무가 되었어. 내일은 또 어떤 나무를 묻히고 어떤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까 생각하면 잠자리에 드는 이 순간조차 설레는구나. 내 인생의 황혼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정숙 씨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또한 정숙 씨처럼 단단하고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함께 들려주시겠어요?